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앞서 송승환 예술감독 인터뷰는 송승환 감독 일정상 방송 시작 2시간 전에 미리 녹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관한 미국 측 우려를 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추동할 대화 가능성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 의원단 일원이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오랫동안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분입니다. 5선 고지에 오른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방미 성과와 전국 현안에 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네. 의원님 여독은 좀 풀렸습니까? 어제 새벽에 왔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자, 애초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일정이 있다고 하셔서 부득이 이제 전화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본회의도 열리고 있고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네. 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과기부 장관 지금 출석하고 있고 상임위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국회에 있습니다. 일정... KBS가 바로 옆에 있긴 한데요. 예.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중이어서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그 미국 방문 얘기하겠습니다. 예. 정동영, 김병주, 위성락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미국 다녀오셨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왜 가신 겁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전쟁 방지, 두 번째 북핵 억지, 그리고 평화 경제. 그래서 야당이라도 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방미탄을 꾸려서 다녀온 겁니다. 근데 다들 아주 그 타이밍이 중요했다, 타이밍이 좋았다, 뭐 그런 평가들이었습니다. 네, 다 사자성어네요. 전쟁 방지, 북핵 억지, 평화 경제. 자, 예.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자서전 등을 보면 이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정치사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갖는 의미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이번에 그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후보 네. 그 토론을 보면서도 막 그 지금 텔레비 토론의 원조는 1960년에 닉슨 케네디. 네. 70년, 64년 전이죠. 그게 이제 첫 출발이었는데, 사실 그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을 강조했고, 또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서 제3차 대전을 막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그 참고할 부분이 많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젊은 지도자였지만 늘 그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비전을 중심으로 국정을 끌고 갔고 우리에게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미래로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정치가 과연 미래를 응시하고 있는지 걱정이 될 때가 많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당시 그 미국의 강경파들은 그 이제 쿠바 그 소련 미사일을 쿠바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네네. 쿠바에 대한 폭격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우세했습니다만은 이런 주장들을 억제하고 협상을 통해서 프루시초프와 협상을 통해서 쿠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그런 리더십과 냉철한 그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부러운 대목이죠. 네.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쿠바 미사일 위기 말씀해 주셨고요. 예. 미국 여야 의원들과 국무부 인사들 그리고 띵크탱크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미 의원단은 한반도 현안이 미국 조야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얘기를 듣고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뭐 세계 전략을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라이오리티 네. 우선순위에서 이제 물론 대선 국면으로 진입한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보다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대외 정책에서는 첫 번째 외교안보 이슈지요. 그리고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거기다가 대만 해협 사태 등등. 그런데
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북러 동맹 복원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생각 외로 저 밑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야당 그 외교단이 왔을 때야 비로소 이 문제를 좀 챙겨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바이든 지금 정부는 한반도에서 별일이 없이 그냥 현상이 유지되기만을 바란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한국에서 느끼기에는 지금 이 긴장 고조가 내일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그렇게 첨예하게 긴장이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의원단은 한미 간의 노력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남북 미중 사자협력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미국 민주당으로부터 대선 후 관련 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4개 나라 협력 방안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가서 의회, 싱크탱크, 정부, 행정부 또 민간 전문가들 40여 명을 연쇄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했는데 네. 정말 쉴 새 없이 만났는데요. 이제 주제는 아까 말씀처럼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또 북핵을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하겠느냐. 이걸 해결해야 한다. 라는 원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법론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마침 저희가 첫 번째 그 일정으로 만났던 미국 외교정책협의회라고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NCAFP,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죠. 네네. NCAFP. 그 옛날에 한스 모겐소라고는 아주 걸출한 정치학자가 50년 전에 만든 연구소인데요. 거기서 얼마 전에 한미중 1.5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가 아니라 이제 그 연구소라든지 대학에 있는 분들을 네. 그 3국 간에 그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중국 대표가 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중국을 포함한 사자회담이 유용하다 하는 그 제안을 했다고 이제 저희들과 얘기 중에 그 네. 소장이 이제 수잔 손튼이라고 트럼프 정부 초기에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 동아태 담당 차관보 했던 분인데요. 저희들과 이제 토론을 했지요. 사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러 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많이 불편합니다. 불만이 있지요.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차별은 러시아는 불법적인 핵을 개발한 북한을 끌어안으면서 동맹을 복원함으로써 결국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면서 북한 핵을 사실상 공인한 거죠. 승인한 거란 말이죠. 거기에 네. 비하면 지금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를 지지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저희도 그렇게 민주당 그 대표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팬데믹, 코비드, 전염병 같은 것은 협력 과제잖아요.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로 협력 과제로 분리해서 떼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비력했고 이런 것들을 행정부에도 전달했고 행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제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사자회담을 대선 전에 추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아마 그때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네. 대통령은 아마도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문제, 이스라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본인이 자신감이 있어 하는 문제가 북핵 문제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다시 한번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네.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식의 안보를 또 돈의 관점에서 보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또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들은 이제 미국의 그 싱크탱크 진보 보수, 예를 들면 보수는 헤리티지 재단이라든지 이제 CSIS 같은 그 연구소도 방문해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했고, 왜냐하면 미국의 연구소는요 정권을 잡으면 이분들이 다 이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네네. 이제 야당이 되면은 이제 다시 싱크탱크로 돌아와서 정책 연구를 하고, 헤리티지는 이제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그 추진할 정책 목록과 뒷받침할 예산 그리고 인물 군들을 망라한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이미 완성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에게 줘서 참 좋은 참고가 됐는데요. 이제 보수 싱크탱크들은 싱크탱크들대로 또 진보 싱크탱크는 진보 싱크탱크대로 나름대로의 공통점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미국의 네. 이익입니다. 미국의 이익.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북핵 문제 해결을 평화적 해결을 포함해서 이 문제는 미국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 하는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듯이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코리아 퍼스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은 최근 각종 미사일 개발하면서 도발 이어오고 있고 김정은은 통일 지우개에 나섰다 이런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과거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고요. 또 과거 방북 경험도 있으신데 북한의 태도 변화랄까요?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북한의 태도가 아니라 북한이 근본적으로 생존 전략을 전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급변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넘어서 삼각 동맹으로까지 이제 지금 그 질주하는 그런 국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 남한 정부는 북한을 체제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체제 위협 세력의 와해, 즉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서 대북 정책을 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한 정부는 이제 온탕에서 냉탕으로 바뀐 거예요. 국제 정세는 또 한미 동맹도 무시무시한데 거기다가 일본까지 가서 해서 한미일 합동 군사 연습까지 이제 벌어지는 판이란 말이죠. 네네. 이런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은 그러면 북방 삼각,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한 자신들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한미일 삼각 협력은 북중러 삼각 협력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그 아주 상징적 부작용이 지난 6월 19일 날 북러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961년에 체결된 북소 상호 방위 조약의 복원입니다. 그는 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사라졌던 것인데 33년 만에 부활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이 대북 정책의 대실패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상황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6.25라는 것도 스탈린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받고 중국이 참전해서 이루어진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그때 구도로 돌아가 버린 거죠. 70년 만에요.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아침에 광화문에서 현대 아산 본사에서 버스 2대가 출발해서 1시간이면 개성으로 출근하고 하루에 4,500대씩 차량들, 승용차, 트럭, 장비를 실은 그런 중장비들이 개성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던 그런 시대가 엊그저께였는데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표방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희망을 하나 발견한다면 두 국가 관계인데 적대적이라는 이 접두사, 이 형용사만 빼버리면 두 국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북 국가 연합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제2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라진 환경 속에서 지금 이제 1차적인 목표는 북핵 동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플루토늄, 우라늄 추출 그리고 핵탄두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60개나 만들었는데 그리고 미사일 기술을 지금 완성을 향해서 질주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동결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아주 절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가짜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짜 평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북핵 동결 얘기하셨는데 생존을 위해서 결코 북한은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그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포기는 폐기죠. 그러니까 네. 핵 폐기는 이미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물 건너 간 겁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그 첫 단계로 동결이죠. 네. 미국의 바이든 백악관도 NSC도 얼마 전에 인터림 스텝스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좀 윤석열 정부는 떨떠름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비핵화를 주문 외우듯이 외워봐야 뭐 대화도 응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선 중간 단계로 이 제재 완화 그리고 핵 동결 이걸 가지고 테이블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걸 미국이 꺼낸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말은 힘에 의한 평화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평화가 증진됐습니까? 평화가 깨졌습니까? 힘만 남아 있는 거죠. 평화는 깨졌죠. 그러니까 정책은 실패라는 거죠.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정동영 의원님은 이 얘기 마무리 좀 하고 가시죠. 예, 하십시오. 예.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심판한 것은 국정 기조가 국민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에 무려 192석을 몰아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건데 국정 기조가 뭐 계속 방향이 옳았다 이런 식으로 우기니까 지금 국민들의 화를 더 북돋우는 거고 그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선거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보면요. 특히 네, 판세가 지금 그래 보입니까? 네. TV 토론 이후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톱다운 방식으로 분명히 이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왕따가 되기 십상인데 제가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미국의 관계자들에게. 자, 트럼프가 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대화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지금 무슨 대화냐라고 좀 그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터인데 그것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에 대해서 네. 참 오만하게 들리는 얘기였습니다만 미국은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대외 정책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게 비토권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누가 그걸 비토할 수 있는 힘은 없다. 뭐 이런 반응이 돌아왔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라도 지금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북한 붕괴론, 북한 타도론, 북한 선제 타격론을 잠시 좀 숨을 멈추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긴장 완화 쪽으로 기술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9268님이 안보를 위해 방미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자꾸 지금 이제 3분 이내로 조금 남아서 제가 질문 한 2개만 더 드릴게요. 예. 정동영 의원님은 이재명 전 대표와 인연이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팬클럽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초대 대표 지냈고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캠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정 의원님은 이재명을 지킬 사람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오랜 시간 두 분 묶어준 매개 고리는 뭔지 그리고 상임 고문으로서 뭐 조언을 만약에 하셨다면 어떤 조언 하셨는지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나 제가 바라는 세상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바라보는 그 시각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민주공화정인데요. 이 공화국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워딩입니다. 불량식품을 선택할 자유나 고리대금을 대출받을 자유나 해고당할 자유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유가 넘치는 그런 사회, 그런 가치와 비전에 저는 제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 비전과 가치가 이 대표와의 공통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는 이번 22대 상임위를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회의 본회의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임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말씀 드릴게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경제력이나 문화력이나 국민의 수준은 선진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은 상식에서 벗어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마을 회의를 한다거나 우리 친목 모임 같은 데서 회원이 5명이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여행을 간다고 그랬을 때 그 3명은 모여서 결정을 해야 2명은 찬성을 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상식이고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라는 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구성원이 5명이에요.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국회가 3명 추천해서 5명이면 네. 5명이면 마을 회의에서도 3명은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해야 그게 유효한 결정이지 5명이 회원인데 2명이 모여가지고 뭘 결정했다고 보세요. 그게 그 유효성, 그 합법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통위가 딱 그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70년 전에 이승만 정권 때 4.4.5 개헌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이 203명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3선 개헌안을 이제 표결했어요.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입니다. 근데 135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결됐어요. 네. 그 다음 날 대한수학회, 서울대학교 수학교수를 동원해서 4.4.5입이라는 개념을 끌어와 가지고 0.333은 이건 소각해도 된다. 그래서 135명이 3분의 2다. 이런 궤변을 가지고 이승만 3선 개헌을 통과시켰는데 결국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로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방통위 5명인데 2명 가지고 우기는 이 상황. 그리고 이제 이걸 탄핵, 지금 77건이나 지금 불법적인 결정을 했어요. 이걸 탄핵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탄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오늘 사표 내고 바로 또 대통령을 이걸 수리하고 도주 사퇴, 도주 수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상식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영동대교 3차로에서